네, 어, 공모전 유니버스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정말 많은 작가 지망생분들이 공모전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공모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너무나 많은 삽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은 혼자 너무 고군분투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이게 정확히 공모전이 뭐고 또 공모전에 당선된 이유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넓게 공유하면서 어, 이 과정을 좀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저에 대한 이력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잠깐 멈춰서 한번 보시고, 일단 저는 제 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또 가르치고 연구하고 쓰고 또 이미 이제 졸업하자마자 장편 영화로 등단을 했지만, 흥행이 성공하지 못해서 또 계속 고군분투하고 또 이 업계 문제들을 좀 인지하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또 다시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면서, 네, 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년 또 1년에 두 번 또 당선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영화 드라마 업계의 이제 문제를 좀 잘 인지하고 그 대안과 돌파구를 생각하는 작품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 중에는 그래도 프로듀서들한테 좀 환영받는 새로운 이야기로 환영받는 작가가 돼서 현재 계약을 두 편 하고 또 투자를 받기 위해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지금 캐스팅 단계에 있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모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지금 영화 드라마 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호황이었다가 또 그 작품들이 흥행에 실패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가 끊긴 부분이 있죠.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꿈 같은 미래를 막 펼치게 해줄 순 없고, 그냥, 그렇지만, 어, 그런 달콤한 말이 필요 없이, 작가 지망생, 아니면 작가들은 그나마, 다른 스태프들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다. 왜? 어, 작가들은 여전히 자기가 혼자 쓰면 되는 거고, 지금 프로듀서들, 제작자들은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고 있고, 또 공모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 그 공모전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업계가 힘든데, 아니, 대안이 없어요. 지금 업계가 힘든 이유는 아주 근원적으로 컨텐츠가 없어요. 네.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작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의 작품들이 좀 전 세계 작품과 비교해서 되게 좀 올드한,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드라마를 봐도 계속 비슷한 소재, 컨셉이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이 많아진 거예요. 새로운 작가를 찾는, 새로운 작품을 찾는 공모전. 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작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가들은 이 대한민국 영상업계의 희망이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공모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이 AI가 작품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 3년 전, 부산국제영화제 세미나 포럼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나눴고 AI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AI가 뭐 실제적으로 저도 AI를 보조 작가로 활용하고 있지만 AI가 어떤 플롯을 잘 만들지 못해요. 어, 그러니까 이미 있던 작품들을 이제 짜집게 하는 수준이고 뭐 이제 깔끔하긴 한데 좀 설득력이 없는 것도 많고요. 가장 큰 거는 AI는 자아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가 우리는 정말 자아를 미스테리한 전혀 뭔지 모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 문학이란 거는 애초부터 스토리는 그 자아의 충동성, 인간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 뭐 어떤 데이터로도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걸 주죠. 그래서 자아라는 것에 대해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학습된 것 위주로만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연 나만이 쓸 수 있는 스토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많이 책을 읽고 또 고전 소설도 많이 읽고 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좀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결국 에너지예요. 이 작품이란 건 에너지인데 각각의 사람들이 자아 속에는 엄청난 창의력과 에너지가 숨겨 있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굉장히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 어. 근데 이제 대부분 뭐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을 따라서 뭘 쓰려다 보니까 되게 다 한 발짝 몇 템포씩 느린 거예요. 이미 그 작품들은 세상에 나왔고 제작자들은 그거를 뛰어넘는 작품을 원하고 계속 한 발짝씩 늦게 가시니까 자꾸 공모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쓴 그 컨셉과 소재는 정말 많아요. 본인은 이제 혼자 이렇게 지원하지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그라인만 보고 재미없으면 더 읽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 거짓이 아니라 진짜예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간을 활용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작가 부족으로 인한 블루오션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많은 작가를 필요로 하고, 웹툰, 웹소설도 지금 사실 한계치에 왔어요. 이제,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이 업계가, 당선작들이 작품화되는 확률이 되게 적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나 막대한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작품이 필요했고, 이 웹툰, 웹소설에서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을 판권을 사가지고 만드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웹툰, 웹소설도 계속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비슷한 게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한계치에 도달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영상업계의 난항이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새로운 작품이 없는데 자꾸 웹툰 웹소설에서 끌어다 쓰는데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대만, 중국, 일본의 작품들 판권을 사가지고 다시 만들고
하지만 또 그 원작을 따라가지 못하는, 뭐, 이유 때문에 또 관객들의 외면을 많이 당하면서 또 한계에 부딪히고, 근데 결국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안은 당신에게 있다. 정말 새로운 작품을 쓰는 것이 이 영상 업계의 대안이면서 또 당신에게도 대안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IP라는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작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고, 특히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아, 나도 쓸 수 있겠다. 저 정도면.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한국 드라마, 지금,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컨텐츠는 뭐 꼭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영화, 단막극 드라마, 뭐 게임, 뭐 엄청나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필요로 하는 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쓴 스토리가 반드시 드라마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걸 영화 시나리오로 개발하면 영화가 되는 거고, 뭐 단막극으로 개발하면 단막극이 되는 거고, 또 책으로 개발하면 책이 되는 거고. 저는 항상 제 제자들한테 뭐 꼭 강조하는 게 반드시 책을 낼 생각을 해라. 왜냐면, 뭐, 이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공모전에 당선돼서 그 작품이 제작자들에게 읽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 뭐, 예를 들어 뭐 드라마 공모전에서 당선돼서 뭐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거는 물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누가 봐냐? 누가 이걸 봐주냐? 그 문제에 이제 또 부딪힙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본인이 자기 작품을 알리기 위해 뛰어다녀야 될 필요도 있고요. 뭐, 인터넷 뒤지면 뭐 엄청나게 많은 제작사들 전화, 뭐, 이메일이 있으니까 접촉을 해도 되고요. 하지만 또 그들이 내 작품을 봐준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판 쪽으로도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대본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소설로 되게 읽기 쉬운 소설로 쓸까도 고민을 하셔라.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음. 자, 그래도 어쨌든 작가가 되려면 공모전을 당선돼야 된다는 말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냥 혼자 쓴 작품을 제작사에 보낸다 하더라도 공모전 당선작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읽어주지 않습니다. 네. 결국엔 그 작가 등용문이긴 해요. 공모전 당선이 뭐 소설 쪽에서는 이제 등단이라고 하죠. 음, 등단하에서 작품을 이제 수소설가라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공모전 당선되면 이제 작가라고 인정해주고 뭐 작가 명함도 만들고 뭐 작가님하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에 진출하는 이제 첫 발자국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의 라이센스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뭐 반드시 공모전에 도전하시라. 네. 자,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이게 너무나 많은 작가 지망생과 작가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작사에 스카웃되고, 또 뭐 스토리텔링 연구팀 또 팀장으로도 스카웃되고, 또 이 판에서 뭐 연출부 생활도 하면서 전체를 보고, 또 오랫동안, 예, 또 현재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많이 잘 알죠. 또 공모전 심사하시는 분들도 또 뭐 제가 일했던 그 시기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많이 알고요. 근데 이제 제작자 입장과 작가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은 뭐 대한민국에 뭐 기다리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좋은 작가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공모전에 당선작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작가로서 활동한 저로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좋은 작품이 다시 세상에 드러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면, 작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자기가 습득하는데도 기술을, 오래 걸리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근데 대한민국의 대학이나 아카데미, 모든 교육 시스템에서 실습 교육이 없어요. 대부분 이론 교육, 작법 이론 교육 과정만 있죠. 근데 이 이론을 안다고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되게 망상에 가깝다. 착각이다. 왜냐면, 뭐, 어떠한 분야도, 뭐, 음악이든, 뭐, 요리든, 뭐, 하여튼 어떤 분야도 실습이 중요한데, 왜 실습을 가르쳐 준 데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선생님들이 뭐 이론 딱 하시고,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래서 이제 뭐 결과물만 보시고 있는데, 사실 이 결과물을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정 자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 단계 단계 하나를 체크해야 돼요. 또 그거를 공유하고, 뭐 예를 들어 요리에 치면 뭐 칼질도 잘해야 되고, 뭐 볶는 기술, 튀기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얼마나 많아요. 중간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점검받고 또 나눠야 돼요. 같이 공부를 하는 동료들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습의 과정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정도 되는데, 그 20%의 이론 과정만으로 그냥 바로 써버리니까, 정말 뭐, 솔직히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작품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전체를 조망해야 돼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이 판에서 원하는 작품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모전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난 소설가가 되겠다, 소설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소설 공모전, 뭐, 이제 신문, 그다음 뭐 문예지, 뭐 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를 검색해서 도전하면 되시고요. 또 영화를 하겠다 하면 또 영진이 뭐 제작사, 진흥원, 요즘에 뭐 지역에서도 음 많이 하니까 또 그런 쪽에 도전하시고 뭐 단막극 드라마는 이제 또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작사에서도 하고 있죠. 어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작가가 되는 게 꿈이지. 난 드라마 작가가 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야, 난 시나리오 소설가가 아니,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될 거야. 아니면 소설가가 될 거야. 하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 통합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설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영화도 쓸 수 있어야 돼. 단막극도 드라마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계가 그렇게, 막 나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IP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포맷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텍스트에 굉장히 능통해야 돼요. 대부분 작가 지망생들이 책을 안 읽어. 참 이게 되게 슬픈 일인데 영화 드라마 많이 본다고 작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 왜냐면 작가는 텍스트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소설을 많이 읽고 소설을 써본 사람들이 영화도 잘 쓰고 단막극도 잘 쓰고 드라마도 잘 써요. 그러니까
대본이라는 포맷 자체가 지문과 대사로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채우냐가 되게 관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법 이론만으로는 이걸 채울 수가 없다. 그 이상의 굉장한 노하우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뭐 감성, 어,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꿈을 뭐, 난 드라마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갖지 마시고, 그냥 작가가 될 거야. 이 작가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페이지를 쓰는 일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상품을 설명하는 일도 했고, 어, 기자도 하면서 그런 제 글 쓰는 개발 과정이 많이 도움이 됐다. 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음.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되면 데뷔를 바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공모전 세계관을 제가 유니버스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자,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선금을 받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라마 방송국에서 하는 공모전인 경우에 그 작품 개발을 하겠죠. 근데 이제 또 작품을 바로 개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작품을 뭐 돕는 역할을 한다든지, 뭐 보조 작가를 한다든지, 뭐 각색을 한다든지, 어쨌든 약간 인턴 기간처럼 그런 기간을 거질 수도 있고요. 본인의 작품을 개발한다 해도, 뭐, 한 4화까지 써보고, 아, 실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계약 만료 같이, 그 방송국에서 이제, 뭐, 팽 당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당선됐다고 자기가 정말 실력자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당선자 중에 작가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선이 됐지만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자기 실력이 뽀록 나서 외면당한 경우도 엄청 많아요. 아니면 뭐 다른 작가에게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실력을 키워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고 당선은 그 과정이다. 또 당선이 되고 나서는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작품을 팔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당선이 되면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뭐 없진 않죠, 진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선되고 나서 그 작품을 그냥 뭐, 인터넷을 보고 제작사에 연락해서 돌리던지, 뭐, 어떻게든 그 프로듀서를 만나야죠. 예, 그래서 또 약간 결혼 같아요.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 프로듀서랑 궁합이 맞아가지고, 해봅시다. 그런데 막상 개발 과정에서 한계를 느낄 때, 근데 못 써서, 근데 진짜 못 쓰는 거야. 그리고 프로듀서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이 계속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너무 잘 알죠. 그럼 이제 되게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은 아직 멀었다. 음.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멸감, 엄청난 모멸감을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선이 됐다고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얻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자, 왜? 뭐 이제 코로나, 뭐 OTT, 뭐 이런 사례를 들며 그 원인을 거기서 찾는데 전 솔직히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영상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다 잘 되고 있어요. 또 다시 궤도를 찾아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도 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호황이었다. 투자가 되게 잘 되고, 어, 또 많은 대작들이 나왔죠. 근데 그 대작들이 다 망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훌륭한 감독한테 이렇게 엄청난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쫄딱 망한 거야. 지금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딱 멈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을 못 믿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은. 어디다 돈을 못 맡기는 거죠. 자, 왜 그럼 투자가 안 될까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이런 콘텐츠밖에 못 만들고 이렇게 실패할까? 어. 자, 일단 문화적 기반이 너무 부족해요. 뭐, 책도 안 읽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인문학적인 뭐, 소양도 부족하고, 뭐, 지식도 부족하고, 콘텐츠의 다양성도 없죠. 또 시장 자체가 되게 협소하고, 또 프로듀서도 이제 굉장히 대기업이 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또 대기업에 있는 그 결정권자들이 어떤 예술적 소양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계산, 데이터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음, 네, 돈 하니까 그 작품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해안이 있는 프로듀서도 없고, 또 작가가 부족하고, 감독도 키워주지 않잖아요, 지금. 계속 언제적 뭐 봉준호, 박찬호, 이창동 감독님이 계속 또 연출에 메가폰을 잡고 있고 또 많이 좋은 감독님들이 좋은 영화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밑에 있는 신인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 거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또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과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뭐 AI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테크닉적으로도 되게 이 영상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컨텐츠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뭐 애플 TV, 뭐 디즈니 플러스로 되게 전 세계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많이 했던 얘기 중, 많이 들었던 얘기, 뭐,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귀멸의 칼날이나 체인소맨 같은 작품을 못 만들까? 막 이런 걱정.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뭐 새롭죠. 예, 새롭고, 굉장히 웰메이드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작가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귀멸의 칼날이나 체인소맨은 잡지를 통해서 출판 만화를 통해서 개발된 작품이고 과정이 미학이 있어요. 이제 편집자라는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사람과 작가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협력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주 작품을 그리고 또 그게 퍼블리시 되고 독자들이 또 인터랙티브하게 피드백을 주고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게 이제 TV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이제 극장판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가가 골방에서 백날 써봤자 체인소맨 뭐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을 절대 못 써요. 인간의 한계가 있죠. 혼자 그걸 어떻게 써요? 누군가가 방향성을 잡아줘야죠. 음. 그리고 또 만화책과 이제 애니메이션화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극장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 접근의 편의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작품 다 구해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인터넷이 이렇게 좀 발달되기 이전에는 너무 작품 구하기가 힘들었죠. 뭐 영상 자료를 가서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가면 이제 제가 꼭 DVD 샵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고전 영화들 많이 사서 봤는데 지금은 진짜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관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끽하면서 눈이 높아져요. 이거는 거의 뭐, 뭐랄까, 음식으로 치면은 뭐, 미슐랭,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의 요리들을 뭐,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음, 관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제가 뭐, 백종원 씨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대중적인 작품이, 제가 음식이죠. 어, 친숙하고, 하지만 이제 미슐랭 의 그 요리들의 어떤 또 고급스러움과는 좀 차별화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관객들이 뭐 예를 들어 백종원 식당에서 먹던 관객들이 이제 미슐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창작자들, 작가들은 백종원식의 잘 팔리는 대중적인 작품이 뭘까만 고민하고 있다. 그냥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을 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브로드웨이의 어떤 연극이 발달하고, 그 작가들이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또 드라마 작가로도 또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공동 작업도 많이 하면서 한 사람이 쓸 수 없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설 출판, 애니메이션의 어떤 계속 인터랙티브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시도되고 있죠. 또 굉장히 저예산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2000년대, 90년대 뭐 이때 좀 르네상스였는데 CJ 롯데 메가박스 같은 이제 대형 회사가 이제 모든 공정 뭐 제작부터 배급까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독과점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산업을 책임지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데이터로만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왜 작년에 흥행했던 작품 분석해서 그와 똑같은 비슷한 작품을 또 쓰게 해봤자 관객이 들지가 않아요. 이게 관객들이 엄청 똑똑해졌어요. 이미 나왔던 걸 또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지금 이 업계가 투자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사도 이 대안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프로듀서가 되게 필요하다. 기획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음악으로 치면은 양현석, 뭐 박진영, 뭐 민희진 이런 사람들처럼 좀 해안이 있는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자, 또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작가 지망생에서 공모전 당선이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또 계약을 하려면 또 고쳐야 되고 또 투자를 받으려면 또 고쳐야 되고 또 제작이 되려면 또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혼자 끌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작품을 넘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또 네임드 작가가 되고, 또 그만큼 인정받고 돈도 받는 거죠. 음. 작가 지망생에서 이제 공모전 준비를 하는 이 지금의 현재 단계에서 되게 많은 수정이 이제 요구되고 제작될 때까지 어, 또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이 어, 결국에는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정말 몇 년을 또 고치고 쓰고 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드라마 작가도 시나리오 작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는 이제 판권을 팔면 끝이지만, 드라마 작가는 이제 그 드라마가, 촬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묶인다. 그래서 조금 더 고생을 많이 하죠, 몇 년 동안. 예. 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좀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작법 이론밖에 안 가르친다. 작법서와 대학과 뭐 학원, 아카데미, 교육원에서. 근데 이 작법
이론이 다가 아니라 이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본인의 관객으로서 아니면 고객으로서 막 뷔, 뷔페 음식 뭐 다양한 음식들 즐기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된장국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아니 관객에서 작가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대부분 진짜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관객의 입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작법 이론을 내가 알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로 이제 막 한글 프로그램 켜놓고 막 쓰는데, 음, 이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죠. 이제 기술을 알아야 된다. 아트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이 이제 테크닉, 기술인 것처럼 내가 뭐 기술을 알아야 나의 영감을 쏟아붓는데, 기술을 모르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음. 자, 근데 그 이유를 꼭 뭐 본인 개인에게서 찾는 건 좀 너무 슬픈 일이고, 이게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이 문화 자체, 서브 컬처가 있고, 그다음 제대로 된 바른 교육 시스템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작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한국은 이제 다 골방 작가이고 공모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모전에 그냥 넣었다가 뭐 떨어지는 일이 뭐 많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도 모르는 상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탁구를 배우는데, 이 탁구도 아마추어 리그가 뭐 5부가 아니라 10부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준프로까지 가는데 거의 정 빨리 가도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라이팅, 이 영상 라이팅 공모전 업계 뭐 판 자체가 어, 없잖아요. 이 리그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어. 오직 당선, 요거 하나. 이게 마치 뭐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국 무도 대회, 뭐 이런 데 나가서 엄청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내 뭐 공모전에 냈다 탈락하고 또 냈다 탈락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내가 뭐 실력이 없나, 막 좌절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실력을 말하기 전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본인이 결국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빨리 그 과정 단계별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자,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굉장히 종가 횡에서 종적인 게 강하죠. 그 종이라는 건 이제 이 수직적인 성장 욕구,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격 급하고, 뭐, 내가 어떤 과정을 겪으면 저절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가는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자격증 시험 준비해서, 뭐, 학원 다녀서 시험 준비해서, 어, 아니, 공모전이 뭐 객관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음, 외워가지고, 딸딸딸 외워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에 확장이 필요해요. 횡적인.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경험도 해야 되고, 뭔가 많은 작품을 읽어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소설만 읽어야겠어요. 뭐, 엄청 인문학 관련 이야기도 많이, 소설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음악, 미술, 뭐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역사, 뭐 사회학.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나선형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판 자체가 애초부터. 근데 이제 그 나선형으로 성장하다 보면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공모전에 도전하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계속 수직 성장을 도전하다가 떨어졌다 거죠.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 내도 안 붙어요.
결국에는 횡을 좀 연구를 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빠져드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어. 자, 이제 제가 공모전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제 공모전 심사하는 분들이 뭐 제 주변에 워낙 많죠. 뭐 저랑 작업을 예전에 같이 했던 분들 아니면 학교 같이 다녔던 분들, 이제 이 분들이랑 이제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제 뭐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대화하다 보면 뭐 어디 심사했다는 얘기 듣고 뭐 아 심사하면서 어땠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뭐 또 답변도 해주시고 뭐 하는데 제일 많이 한 얘기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정말 뽑고 싶은 작품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뽑았다. 뽑아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그만큼 갈수록 여러분 퀄리티 있는 작품이 응모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할 만하다 이거. 경쟁자가 별로 없다. 어. 이게 만약에 공모전에 1000명이 지원을 하면 저는 900명은 다 허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결국 그 100명 가지고 싸우는 거고, 또 100명 중에도 또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서 떨어지면 사람이 90%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만의 것을 기본기 있게 써야 되는데, 어, 그걸 이제 그것만 좀 집중하시면 오히려 그런 뭐 몇 대 몇, 이번 공모전이 몇 대 몇이래, 뭐 몇 명이 지원했대, 뭐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음. 매년 갈수록 수준이 떨어진다. 예, 이게 좀 이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요즘 젊은 세대 친구들이 너무 쇼츠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자들 중에도 뭐 20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음, 정말 수준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많이 더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을 못 쓴다. 근데 너무 자극적이고 도파민적이고 빠르고 어떤 깊이 없고 이런 걸 많이 써요. 또 그런 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고요. 프로듀서들은. 어, 심사하신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꼭 이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막 당황스럽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뭐 나이와 상관없이 좀 좋은 작품들 많이 보시고 내가 저 작품을 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공부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아주 유명한 제작사 대표인데, 또 이 대표는 아예 공모전 당선작들을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한 소설이나 웹툰, 뭐, 웹소설을 이제 판권을 사오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판이 이렇다. 공모전 유니버스. 그래서 그러니까 잘 써야 되겠다. 내가 그 흥행이 성공한 소설, 웹툰, 웹소설만큼 잘 쓰지 않으면 당선 안 된다. 아니, 당선이 돼도 제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야 되고요. 의외로 제가 주변에 만난 작가들, 뭐 현업 작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조금 굉장히 트렌드에 좀 둔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약간 고인물? 예. 이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뭐, 올 한 해 가장 흥행했던 작품이 뭐였는지 분석하고, 또 직접 보기도 하고, 음, 그렇게, 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작품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 비결도 좀 연구하시고, 물론 나만의 작품을 쓰면서, 음, 이제 뭐,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촌스럽다. 이제 예술성이 부족한 거고, 똑같다. 뭐, 이제, 새로운 오리지널리티, 뭐, 다양성에서 부족한 거고, 뻔하다, 이제 창의력. 예. 근데 이런 것들, 예술성, 다양성, 창의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니까 나의 유니버스를 키우셔야 돼요, 일단. 예.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나중에 공모전 세미나 할 때 뭐 수업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실습 수업을 할 때 이 과정인데 여러분이 이제 영상 스토리텔링 대본의 최종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이 기획, 그다음 두 번째 산이 구성, 세 번째 산이 대본인데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포맷으로 할 건지, 어떤 장르로 할 건지, 또 뭐 로그라인을 쓰고, 기획의도 쓰고, 등장인물 쓰고, 시놉시스까지 해서, 이게 사실 이제 IP라는 포맷, 이 기획안이 IP라는 포맷이에요, 결국에. 근데 기획 안으로도, 어, 프로듀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좀 네임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또 개발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 공모전 낼 때 이제 기획안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본을 쓰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제 100% 이제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구성을 안 해서다. 근데 구성을 가르치는 데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못 하시는데, 이제 일단 시퀀스를 나누셔야 되고요. 내 이야기 전체를, 내 신호를 시퀀스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또 씬을 나누고, 이제 코르크 보드라고 그 씬리스트를 좀 약간 요약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벽에 붙여서, 이 전체 스토리의, 씬들을 한눈에 보고 또 거기서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면서 그 조율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대본을 쓰셔야 된다. 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자, 기획도 산이고, 구성도 산이고, 대본도 산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에 세 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어떤 산이 가장 높을까요? 뭐, 예를 들어, 산이 갈수록 점점점 높아질까요? 아니면 산이 갈수록 낮아질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쨌든 기획을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이야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씩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 1번이 제일 높고, 1번 산이. 2번 산이 조금 낮고, 3번 산이 이제 제일 낮다. 이제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앙케이트에.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든 산의 크기는 똑같다. 왜냐면, 기획은 기획대로 어렵고 구성대로 어렵고 대본대로 어려운데 접근법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산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개의 산을 올라야 되는 건 되는데 어 내가 뭐 1번을 했으니까 2번이 쉽겠지 절대 착각입니다. 이 구성은 또 구성만의 정말 고난이 있고요. 또 대본은 또 대본만의 고난이 있어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객의 자리에선 절대 작가가 될 수 없다. 음, 그 관객은 그냥 뭐 취향 따라서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작가는 굉장히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작업실인데, 지금 대본 하나 쓰려고 모니터를 네 개를 띄워놨어요. 하나는 씬 리스트, 또 하나는 시퀀스 리스트, 하나 코르크 보드, 왼쪽인 대본이죠. 음. 이걸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는 일이고 굉장히 디자인적인 영역이죠. 이게 문학 영역과 디자인 영역이 좀 섞인 건데 이 영상 대본이라는 건.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디자인적인 걸 잘 모르시니까 왜냐면 실습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작가를 농부에 비유합니다. 이게 정말 씨를 심고 정말 자기가 물 주고 막 양분 주고 몇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고난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보통 작가 지망생들은 저렇게 이제 대가리 꽃밭 너무 행복해하죠.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쓸 거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뺏기죠. 자, 이게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쓰는 작품하고 정말 기획안부터 해서 구성 대본을
시간 순서대로 정말 노력을 들여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넣어가지고 만드는 작품의 어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끼는 거는 저렇게 인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듯이 이거저거 짜집기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베껴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티가 나고, 그게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 그런 작품들 가지고 또 선별을 해서 그나마 나은 걸 이제 뽑는 건데, 그 와중에 저렇게 농부처럼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게 뽑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는 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그만해라. 예. 제대로 된 이제 기획과 제대로 된 구성을 통해서 좀 대본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의 착각이 내가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보면 대본 쓸 수 있다라는 착각인데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 예. 이게 차라리 이제 뭐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세계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학 공부를 좀 많이 해라. 뭐 이제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작품이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그 스토리 시장의 문제가 너무 떠 있어요. 이야기들이 땅에 붙어 있지가 않다. 너무 환타지적이고 거품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옛날엔 먹혔죠. 근데 지금 안 먹힌다니까요. 지금은 프로듀서들이 원하는 작품이 실존적이고 휴먼 드라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고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작품들을 원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만화 같은 작품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장르를 좀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이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장르를 모른다. 그러니까 뭐, 장르를 좋아하긴 하죠. 나 뭐, 로코를 좋아해. 나 SF를 좋아해. 이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이제 SF를 하겠다. 그러면, 장르적인 공식, 컨벤션, 아이콘을 공부하셔야 돼요. 뭐 이제 공식은 뭐 영화 전체적 구조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친습 관행이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로맨틱 코미디는 남녀가 만나서 티격태격 싸우고 뭐 이별하지만 끝내 재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컨벤션은 이제 공식보다 작은 단위로 이제 반복되는 에피소드 뭐 장면들이죠. 음, 뭐 아이콘은 그 이미지예요. 내가 이제 뭐 SF를 만들면 뭐 어떤 비행선이나 뭐 어떤 기계 장치들이 늘 나왔던 것들이 나오면서 친숙한 뭐 서부 영화는 뭐 총 나오고 말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아이콘이고 이제 그런 아이콘도 작품들을 보면서 기존 장르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콘들을 체크를 해뒀다가 본인이 이제 활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장르를 공부하려면 그 장르 작품을 막 이것저것 막 우후죽순으로 보시면 공부가 안 돼요. 차라리 시간 순으로 딱 뽑아가지고, 그 명작들을 시간 순으로 보셔라. 왜냐면 모든 장르는 발전을 해요. 그 전 작품을 밟고 또 새로운 작품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SF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달세계 여행, 1902년 달세계 여행부터 뭐, 그다음 메트로폴리스 보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나왔던 것들을, 유명한 작품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이 장르가 어떻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한번 쫙 훑으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SF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라. 자, 그래서 또 추천을 하는 건 그 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들이 정말 스토리텔링적으로 되게 황금기예요.
근데 요즘 헐리우드 영화 좀 많이 재미없어지고 너무 CG를 많이 활용하거나 너무 이제 히어로물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본연의 정말 그 깊은 맛을 못 내고 또 관객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죠. 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화는 뭐 이제 좀 갈수록 스토리가 후져지고 이제 드라마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관객들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데 사실 영화가 어렵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뭐 드라마 작가가 되려면 영화부터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영화는 압축의 예술이고 작품이란 건 정말 압축을 하는 게 진짜 엄청난 기술이에요. 음. 근데 드라마는 계속 하나씩 확장을 하다 보니까 늘려서 쓰기가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해요. 이제 작가로서 내가 뭘 엄청 늘려서 막 그냥 기계적으로 쓰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걸 내가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본인이 깨닫죠. 근데 이게 이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120분짜리 영화 시나리오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드라마는 막 쓰죠. 예, 드라마는 막 쓰는데 이거를 이 120분이라는 그릇에 담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디자인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내가 시퀀스를 나눌 때부터 그다음 씬을 나눌 때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그 시간 안에 이걸 담아내는 연습. 그러니까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사이즈가 있다. 그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연습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한없이 뭐 뭔가를 많이 늘려 쓰죠. 막 쓰다 보면 늘어나요. 근데 그 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뭐 음식점으로 치면 요리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그릇에 담기지가 않아서 못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판에서 원하는 스토리는 탄탄한 저예산 스토리예요. 근데 워낙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실속 있고 거품 빠지고 이런 이야기를 원하고 시의성,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나. 그다음에 창의성, 오리지널리티.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써라. 근데 이제 상투성을 좀 배제해라. 이제 더 이상 이 뭐 좀비, 타임슬립, 뭐 신데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지 말아라. 이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게 공모전 또 유니버스에서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전해 유행했던 거. 매일 그 전에 타임슬립 뭐 드라마가 빵 떴어. 어? 선제 없고 뛰어가 빵 떴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공모전이 다 선제 없고 뛰어 같은 거를 낸다라는 거죠. 뭐 그 전에 킹덤이 빡 떴어. 그럼 다 좀비물 내고. 이 파묘 뜨고 나서 이제 엄청 무당물, 뭐 귀신물도 되게 많이 공모전에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면 본인이 쓴 거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비껴가야 돼요. 새로운 걸 써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창의적인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선생님 뭐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나요?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항상 얘기하죠. 너가 제일 새롭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창작이라는 스토리텔링 창작이란 경험을 안 해서 몰라서 그래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뭐 나의 철학, 나의 에너지로 이야기를 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내 안에 뭔가 있어요. 그 작가는 원래 그런 존재여야 하고, 근데 대부분 쓸 게 없다, 쓸 게 없다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과 오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좀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또뭐 어떤 과제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에세이 같은 걸 저는 많이 쓰게 하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장점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약간 발견하는 원석을 발견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저런 작가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롤 모델, 멘토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야기를 쓰기를 추천합니다. 당연히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분석하는 것도 굉장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좋아한 작품들, 재미있게 본 작품들을 정말 초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요소가 이 작품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냐를. 근데 저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작품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은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자, 인문학 서적 많이 보시고 또 클래식 작품들 많이 보시고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이게 보통 작가 지망생들이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그냥 공모전에 연습한 걸 내시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연습은 평소에 하셔라. 많이 써야 돼요. 매일매일 뭐 에세이부터 쓰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쓰시고 이제 이 플롯과 캐릭터도 공부 많이 하시고 심리연습도 많이 하셔서 되게 많은 연습 후에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습과 작품 사이의 어떤 경계는 음 근데 그거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연습작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 이게 정말 너무 좋은데? 이걸 좀 작품화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언젠가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유니버스는 이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커요. 대부분 저를 찾아온 분들도 이제 스토리 어린이 뭐 스린이라고 할게요. 이상이 굉장히 높죠. 뭐 드라마 뭐 16부작 드라마 쓰고 싶어요. 근데 뭐 어떤 이야기인가 받으면 뭐 이렇게 환타지 엄청난 대작이고 한데 그걸 써내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가 맴도는데 그걸 이제 텍스트화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죠. 얘기를 제가 어 조그만 땅콩집 하나도 못 짓는데 무슨 그런 엄청난 타운을 지으려고 하는가. 그게 망상증 환자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러니까 안 써봐서 그래요. 자기가 뭘 써봐야 내가 얼마나 못 쓰는지 알거든요.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안 쓰고 이제 머릿속에 뭐 이제 대충 이런 컨셉이 맴도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온몸으로 그 과정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성장하는 그 고된 시간을 제가 제공을 하죠. 저도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당선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말할 만한 연습작이 아니라 작품이 말할 만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려면 세 가지의 큰 기둥이 필요하다. 이제 첫 번째 자아. 항상 강조하는 나만의 자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찾아야 되죠. 그리고 분석. 엄청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분석가 보는 만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알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막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정말 뭐 많으면 네 편 동시에 띄워놓고 하루에 한 씬씩 이렇게 그러니까 한 씬만 보면서 각 작품의 한 씬만 보면서 공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봤던 거죠. 음. 그러니까 한 씬을 딱 봤을 때 내가 딱 보여야 돼요. 이 씬 안에서 얼마나 좋은 요소와 기술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또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강조했듯이 자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나만의 경험,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관심, 또 내가 잘하는 필살기, 또 나의 시선, 나와 타자와의 관계, 내가 인식하는 타자, 또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은 세상, 이런 것들, 나의 또 지성과 감성,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야 되고, 그걸 키우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쓰는 거. 여러분 이제 보통 뭐 이제 옛날에 뭐 그냥 수첩에다가 뭐 일기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뭐 내 단상이라고 하죠. 단상도 쓰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오래 가져야 돼요. 저도 저 예전에
한예종 준비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한예종 입시학원도 없었을 시기여서, 뭐 방법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내가 영상원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노트를 사가지고 매일 뭔가를 적었어요. 제가 오늘 한 경험과 내가 오늘 봤던 거 리뷰하고, 또 나의 일기와 함께 이제 단상들도 막 많이 적고, 또 책 같은 거 보면 또 책 리뷰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트가 막 여러 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입시 시험 전에 그런 것들 다 훑어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관심 있는가, 어, 내가 뭘 하면 좀 잘할 건가, 이런 걸 스스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붙은 거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공모전에 준비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1월 달에 있는 공모전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 전해에 뭐 정말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많은 자료들을 모아요. 근데 바로 뭔가 쓰는 게 아니라 이 분야가 뭐 예를 들어 탁구에 관한 거다. 탁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탁구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또, 저 탁구도 배우고요. 배우고, 그래서 그 뭐, 마치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 학생처럼, 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제 제 개인 카페에다 올리고, 또 여기서 많은 단상들을 쓰고, 또 이제 여기서 탄생할 만한 이야기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연구하는 기분으로 접근해야지. 여러분이 이제 어느 갑자기 막 필 받아가지고 탁 뭐 영감이 떠올라 쓰고 막 이런 거는 없다. 연구를 많이 한 만큼 나중에 쓰기 되게 편하다. 어. 자, 자아가 없으면 모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주변에 막 엄청 많은 것들을 막 바득바득 모아서 보게 되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대학생 때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뭐 쓸 거는 없고 그러면 미친 듯이 보죠. 이제 미친 듯이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 보고 미친 듯이 뺏기는 그런 단계. 근데 결과물이 좋진 않아요. 이 괴물이 한 마리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막 엄청난 괴물이 탄생하는 거죠. 이것저것 막 시체에 그 몸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프랑켄슈타인 스토리를 보면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분량에 대한 정말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얼마나 중요한. 이 35페이지라는 게 굉장히 성배 같다, 성배.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한 회에 35페이지고, 단막극도 35페이지고, 영화가 이제 이 35페이지짜리 그릇 두 개죠. 음. 그러니까 이거에 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영화 시나리오 쓸 경우에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페이지를 딱 정해놓고, 요 35페이지, 35페이지 정해놓고, 이 안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전반전을, 후반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 전반전 안에서 또 막을 어떻게 나누고, 뭐 시퀀스하고 씬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고민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밸런스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예, 그 저도 많이 경험을 해서 아는데 막 이제 머리는 크고 이제 몸은 좀 작고 막 이렇게 되죠. 자, 이 최근에 제가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아주 유심히 보면서 되게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이제 뭐 시즌 2 보신 분도 겠지만 또 안 보신 분도 있고 이 요리 괴물과 이제 최강록 셰프를 보면은 둘 다 엄청난 실력자인데 조금 결이 다르죠. 근데 요리 괴물은 어떤 성공, 이제 우승에 대해 어떤 굉장한 목표와 강박을 갖고 있고, 진짜 그걸 향해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최강록 셰프는 좀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고독하게 또 그 작품이 아니라 요리에 빠져서 보내고, 둘 다 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게 한 끗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졌죠. 이제 요리 괴물이. 근데 저는 그 이 마지막 회에서 요리 괴물이 떨어지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위해 만든 음식 을 먹지 않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박적이고 긴장돼 있고 어 자기에게 요리를 해주면 완성은 먹는 건데 그 먹지 않는 거에서 참 안타까웠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제 이 측뱅이 요리사 얘기를 하냐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태도, 작가의 태도는 최강록 셰프처럼 돼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 대학 졸업하고 진짜 거의 쉰 적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음 바로 영화사에 스카웃되고 또 거기서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뭐 어떤 상업판에서 열심히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뭔가 도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좀, 그러니까 내가 있던 그런 좀 상위 시스템에 의존을 했는데, 그게 정말 한계에 부딪혔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한국 영상판이 좋은 스토리, 뭔가 정말 어떤 오리지널리티, 창의적인 스토리가 없나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요리 업계랑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요리 괴물 같은 작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자기만의 어떤 고독한 시간으로 자기 작품을 마주하고 거기서 좀 새로운 걸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요리 업계는 물론 그 안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고 또 거기서 또 경쟁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뭔가가 있겠지만 사실 영상 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허상이다. 저는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결과적으로 계약은 해도 투자도 안 되고 공중 분해되는 작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이게 이제 나오기에는 너무 올드한 거야. 트렌드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작가들은 자기만의 작품을 진짜 못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이 영상 스토리판을 떠나서 또 소설을 배우고 소설을 쓰고 또 소설가로 등단하는 되게 한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실존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땅바닥에 붙어 있는 스토리를 쓰자. 내가 지금까지 썼던 스토리는 되게 현실 도피적이고 거품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추천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그런 뭐 불편한 편의점 그런 작품을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또 따뜻하고 현재 지금 모든 프로듀서들이 바라는 작품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톤. 예. 뭐 불행한 거 쓰지 마. 뭐 예를 들어 너무 뭐 살인 쓰지 마. 뭐 너무 어두운 거 쓰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도파민 자극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좀 그만하시고, 예, 좀 이렇게 정말 좋은 요리, 뭐 좀 구수한 요리, 따뜻한 요리, 좀 인간 냄새 나는 요리를 만들듯이, 자기만의 그런 소박하지만 맛있는 그런 작품을 쓰는 게 오히려 당선 확률이 높다. 또 작가로서 또 발전할 기회도 있고요. 자, 일단 제가 이거 뭐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거울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 작품을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으면 자기가 뭘 썼는지, 뭐 똥인지 된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나 강조한 이유는 골방 작가가 너무 많다. 골방 작가들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저도 이제 많은 현업 작가들의 작품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게 골방 작가들이 쓴 작품은 못 읽어요, 진짜. 예,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현실 감각도 없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혼자 쓰더라도 계속 중간중간 과정에, 작품을 누군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쓰고 보여주지 마세요. 이게 제발. 이제 그게 삽질이거든요. 이게 기획안 단계부터, 이게 정말 로그라인 단계부터 보여주고, 그냥 뭐 친구 만나서 내가 이런 이야기 쓰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듣고 이게, 이거 좀 별론데 하면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자기 고집대로 막 가다가 이제 시나리오 다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는데 당선은 안 되고 그건 뭐 폐기 처리하고 막 이런 뭐 안타까운 시간을 겪는데 뭐 연습이죠. 뭐 연습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이 예민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제 제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고 또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끼리도 정말 그 로그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등장인물 시놉시스 뭐 기획안 아니 기획 의도 이런 모든 단계 하나하나를 공유해요. 공유하고 거기에 코멘트를 듣고 또 아이디어도 제안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갈수록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혼자 쓰는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 다 AI의 도움을 받고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공동 창작 시스템으로 갈수록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드라마도 보면은 작가가 여러 명 작품이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뭐 쓰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합평을 하든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합평하는 시스템이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합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미 망가진 거 가지고 합평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어떤 플랫폼, 작품 개발을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또 과정을 공유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거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황금 열쇠다. 이제 이게 합평을 많이 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 이 실습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품들이 다 이렇게 짜집기 되어서 괴물 같은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합평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만 안 좋아지고 서로 까기만 하다 본 건 많으니까 되게 그 평이 박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서로를 물어 뜯는 거는 쉬운데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근데 본인이 그 좋은 작품을 쓰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합평이 약간 공회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평은 잘하는데 창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차라리 어, 그 섬세한 단계별을 어, 잘 컨트롤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이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뭐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생충을 봉준호 감독님께서 뭐 처음 쓸 때 뭐 만약에 어떤 가난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부자 집안의 위장 전입을 성공했는데 거의 지하실에 기생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의 컨셉 만약에 뭐뭐 한다면 요런 것만 가지고도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려주고 또 많이 또 이야기도 듣고 이걸 계속 개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 기획 의도를 꼭 쓰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소재와 컨셉만 있지 내가 이걸 너무 뭐 왜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획 의도가 없으면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이게 굉장히 떠 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품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바다를 비유하면 내 이야기가 정말 그 심연 밑에까지 쫙 가라앉아서 거기서 정말 이야기의 본질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만 이 찰랑찰랑하게 있는 거죠.
가볍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왜 하고 싶은가를 스스로 좀 찾으셔야 되고, 반드시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 작업이 필요해요. 세계관. 그러니까 내 영화, 내 드라마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 세계 각 요소에 어떤 것들과 연관돼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이 작업을 좀 잘 하려면 본인이 다른 작품들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이제 플롯 캐릭터 시놉시스까지 쓰면은 이제 기획이 되고 이제 구성 단계에서 이제 내 신호를 가지고 전반전, 후반전 이제 반으로 나눠서 딜레마를 중심으로 전반전, 후반전 그다음에 이게 네 개의 시퀀스로 나눠보고 여덟 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쪼개면서 내 스토리에 이제 정확하게 시퀀스가 몇 개가 나오는지 또 시퀀스가 이제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리스트를 또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또 씬으로 또 나눠보고 그러니까 구성 단계는요, 끊임없이 뭐 미분하는 단계예요. 그다음 밸런스 맞추면서. 그다음에 이제 코르크보드까지 한 다음에 대본 과정에서 초고 쓰고, 그다음에 대사를 한번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압축을 하고, 또 모니터링 태우고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습 과정이, 교육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교육 과정을 공유해야 되고, 음. 그런 공유를 하고 또 아이디어도 얻고 내가 그걸 또 수정하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난 오히려 지름길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이게 보통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공부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고 분석을 하시고, 이제 문학적 상상력도 키우시고, 이제 소설책도 많이 보시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다음 플롯에 대한 이해, 그다음 구성 감각, 장면 감각, 예술성, 창의성, 오리지널러티, 뭐 글솜씨. 근데 여러분 독서량도 뭐 영향을 주고요. 인문학적 소양, 철학, 그다음 소통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혼자 고립돼서 쓰는 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안타까운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독자와 관객과 소통하는 거고 또 이 과정에서 뭐 프로듀서와 감독과도 뭐 소통을 하는 거고 뭐 배우하고도요.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의 욕망을 또 잘 따라가야 되고 그 욕망에서 발현하는 의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구도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로그라인이라는 건 구도를 짜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도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또 이 과정에서 어떻게 긴장감을 주는가, 그다음 서스펜스, 서프라이즈, 복선이 있는가, 그다음에 말맛, 대사에 어떤 말맛이 있는가, 그다음에 인물과 인물이 잘 조합을 하거나 잘 충동하거나 티키타카를 잘하거나 조화가 잘 되는가. 그다음에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의 밸런스가 맞는가. 그다음에 이 이야기의 이제 3요소죠. 액션 계속 움직여야 되고 컨티뉴티 계속 연결돼야 되고 유니티 통합성, 완전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각적 이미지가 잘 풍부하게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세계관이 확실한지. 그다음에 에너지가 넘치는지. 리듬 앤 템포, 그러니까 빨랐다가 느렸다 이런 리듬 앤 템포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감성, 센티멘탈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적용해야 된다. 예. 스토리 공장이 되라.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뭐 인생 역작 하나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소설가랑 조금 달라요. 이 대본 영상 스토리 작가는 계속 공장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캐비넷에 작품이 여러 개가 있고 어떤 프로듀서를 만났을 때 그걸 다 꺼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프로듀서가 이 중에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취향이 맞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프로듀서마다 취향이 다 또 달라서 계속 나를 팔아야 돼요. 내 작품들을 보여주고 팔고 또 그 중에 어떤 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캐비넷에 뭐 진짜 뭐 많이 있죠. 많은 IP가 있고 많은 대본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뭐 또 다 보내진 않고 이 프로듀서 딱 성향 파악해서 아, 이거 좋아하시겠네 하면 이제 그 중에 한 몇 개 추려가지고 보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소설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소설가가 되려면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소설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가인데 그 작가가 어떤 소설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로도 쓸 수 있고 단막으로 쓸 수 있고 드라마로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셔라. 또 텍스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작가가 되셔라.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과정, 이 제작 과정, 내가 스토리를 대본까지 개발하는 과정을 어,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 단계별로. 아까 제가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모든 단계, 예, 그 모든 단계를 다 거쳐보고 그 결과물로 이제 대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의 미학이에요. 영상 스토리텔링 과정의 미학이고 디자인. 굉장히 디자인적인 게 중요하고요. 공장처럼 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추천을 하자면 그래도 1년에 한 두 개 정도는 좀 당선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좀 부지런해야죠. 그래도 6개월에 하나는 좀 완성을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여러분이 공정을 익히면 이 빨라져요.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대본 양식 아니 그 공모전 양식을 만드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왜냐면 이미 그 단계별로 다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기에 이제 요약하고 이제 정리하는 단계죠. 공모전 양식을 쓴다라는 건.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뭔가 쌓아놔야 되고 평소에 뭔가 공장을 돌려야 된다. 어.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많은 작품들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뭐 연습을 할 때도 도전도 해보시고 또 내가 좀 잘하는 걸 연구해보시고 그래서 스토리 공장이 되라. 그러다 이제 한 작품 걸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가르치고 있고 또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이 공장을 돌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만의 발전을 위해 또 열심히 도전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저희 제 팩토리 스토리 팩토리에서 또 한번 공정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